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에 속한다. 뭐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에 속한다. 아니죠. 응용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필기노트에 있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부동산학의 정의 보시면은 그 필기노트 옆에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필기노트 보시면 여기 옆에 5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중간에 응용학문이라고 하면서 옆에 순수과학 X라고 제가 쳐놨나요? 안 해놨나요? 해놨죠? 네, 그러니까는 순수과학 아니고요. 뭐죠? 응용과학입니다. 이게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 민법 문제 아닌가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민법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5번 여쭤본 거는 네. 아니요. 그거 말고요. 다른 분이 물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순수과학이라는 거지 응용과학이라는 거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과학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을 사실 틀리시면 이건 좀 곤란해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는 반성을 많이 하시고 순수과학은 안 됩니다. 순수라는 과학이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그래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맞죠? 방금 확인했죠? 종합 그 학문적 성격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봐봐요. 1번을 그 5라고 쳐놓고 2번을 또 5라고 치면 이것도 사실 스스로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순수과학도 맞다 하고 종합학문적 성격도 맞다 하면은 뭔 말이에요? 이게 순수과학과 종합학문적 성격 반대말인데 그쵸? 그러니까 1번은 틀리고 2번을 맞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에 힌트가 다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요. 문제를 몰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1, 2, 4, 5는 같은 말이고 3번만 다른 말이면 그냥 답은 무조건 3번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센스예요. 센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뭔가 공부 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센스를 갖추시려면 이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을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나요? 틀리나요? X입니다. 뭐가 틀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부증성이 뭐로 바뀌죠? 부동성으로 바뀌고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옆에 대인 활동이 아니고요. 대물 활동입니다. 그거는 이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냥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대물 활동입니다. 왜냐면 물건을 기반으로 저희가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물건을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4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것도 민법 문제이긴 하나 뭐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푸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 맞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의제부동산을 합한 것을 말한다. 안 되죠? 이거 왜 그렇죠? 네, 의제부동산은 일단은 민법상에는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 이제 의제부동산까지 합친 거는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제부동산이라는 건 다른 말로 준부동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7번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7번을 만약 틀리셨다면 내가 약간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뀔 때가 항상 똑같은 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거는 이걸로 바뀌어요 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게 바뀌는 것만 바뀌지 안 바뀌는 거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고요.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르다고 제가 여기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지막에
복합이란 단어 써놓으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놓은 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그다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합쳐놓은 걸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이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낮이는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네, 낮이가 아니라 공지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낮이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업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8번, 9번을 했는데 8번하고 9번을 둘 다 맞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하셨으면 그것도 반성하셔야 돼요. 둘 다 맞다고 내가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 보시면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서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를 미리,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바꿔놔야 돼요. 미리. 왜냐면 이게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야지. 그다음 11번 보시면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걸 뭐라 하죠? 획지입니다. 획지. 획지가 가격 수준의 비슷한 토지를 말하는 거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개념은 네, 맞아요. 여기서는 안 써놨는데 배우기는 배웠거든요. 네. 그러고 일단은 만약에 그걸 모르셨다 하더라도 후보지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는 이제 아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획지를 제가 알고 했는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었죠? 네, 택지는 주거, 상업, 그 다음에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맞죠? 택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학기론에서는 많이 안 나왔는데 공법에서 배웠어요. 택지의 용어 정리하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학기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공법에서 나온 게 왜 나와요? 이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에 변한 토지. 이걸 뭐라 하죠? 포락지라 하죠. 포락지는 잘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포락지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부동성이죠. 제일 못합니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맞는 말이죠. 부동성이 맞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뒤에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부동성이 맞냐는 거예요. 부동성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근데 꼭 이상한 걸 보고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약간 다른 데에다가 딴지 거시면 안 되고 뭘 물어봤냐. 얘는 부동성을 물어본 거지 뒤에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성 중간에 중앙정부 나오고 그냥 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원래 문제를 풀 땐 이거 다 읽는 게 아니라 어차피 뒤에는 안 바꾸기 때문에. 그 다음 15번 보시면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너무나 뻔한 말이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문제 수업에서. 근데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토지의 영속성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네, 그쵸? 얘는 부동성입니다. 17번 토지의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건 뭐죠? 부증성이 아니고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부증성이라고 생각하고 틀리다 했으면 사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부증성이라고 냈으면 난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다음 18번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이 발생한다. 영속성 맞나요 이거? 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부증성 맞나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으신 내용 중에 개별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별성이에요.
이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이걸 왜 냈냐면 부증성이 일단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틀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낸 거거든요. 근데 개별성 맞아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왜냐면 일물일가라는 건 한 물건당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물건당 각각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 마스크 하나 가지고 일괄적으로 가격이 다 얼마 이런 게 대충 나오잖아요. 시세라는 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그게 지역마다 위치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당 가격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이고 토지 시장에서 상품과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는 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부동산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런 특징을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해요.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직 안 배웠는데 어쨌든 부중성이 아니란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부중성으로 내가 때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거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는 이유가 늘어나지 못하니까는 얘가 물건마다 가격이 이렇게 뭔가 끼워 맞출 수 있거든요. 원리를.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해요. 모든 시험 문제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 이론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은 그냥 다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범위 같은 경우는 이 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까지는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이 문제에서는 절대 나왔던 말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뀌면 무조건 해석을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왔던 말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배우시겠지만 이건 개별성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인가요? 20번 보시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그 똑같은 말이죠. 늘릴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부증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의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또 맞는 거죠? 네. 여기까지 혹시 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구매하고자 있는 능력이 없으면 수요량이든 뭐 아무것도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효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그 23번이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게 유효수요의 개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수요라는 걸 유효수요 말고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번을 내가 O를 쳤는데 21번을 X를 쳤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뭔가 지금 헷갈려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수요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해놓고서 21번에서는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에.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가 뭔가 들어봤던 말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봤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1번도 21번하고 23번 21번은 부동산 수요량이라고 딱 나와 있고 네. 23번은 그냥 부동산 수요라고 나와 있고 네, 맞아요. 그거랑 뭐 수요 저희가 다른 거 배울 때 수요랑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래프 상에서만 그래요. 그래프 상에서 그 곡선 상의 이동이냐 곡선 전체의 이동이냐 그것 때문에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을 구분한 거고요. 21번도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써져 있냐면 수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어쩌고저쩌고 수량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되게 좋은 질문인데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바꾸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수요와 수요량을 비교하는 거는 곡선 문제 말고는 절대 안 나와요. 네, 곡선에서 곡선 상의 이동이,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냐, 곡선 전체의 이동이냐, 그거 물어볼 때 수요랑 수요량을 우리가 구분했고. 수요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하는 개념은 그 곡선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네네네. 그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단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곡선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그리고 혹은 문제에서 이 문제는 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만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하는 거고 얘는 지금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수요량 자체가 여기서 전체 통괄적인
네. 거기에서 그냥 미션에서 네, 나온 그냥- 건지 지금 이렇게 선생님 순서대로 어느 정도 맞아요, 맞아요. 했는데 네네. 그거랑 좀 헷갈렸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수요량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래서 수량이라고 끊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번 보겠습니다. 22번. 네, 22번은 유량의 예로는 주택 재고량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고 저량의 예로는 주택 거래량과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이제 장난치는 것들인데 하나는 유량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게 맞으면 뒤에 건 당연히 맞겠지 싶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약간 공인중개사가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줄이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량의 예로는 주택 거래량은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는 저량이에요. 반대로 저량의 예 같은 경우도 주택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하고 신규 주택 공급량, 얘는 아예 바꿨군요. 주택 거래량과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둘 다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같은 경우는 저량입니다. 아예 말이 바뀐 거예요. 앞에 게 저량이고 뒤에 게 유량입니다. 아까 나중에 뒤에 문제 보시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 확인하셔야 돼요. 되셨죠? 질문 혹시 여기 페이지까지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저기 네. 저량 유량 다시. 헷갈린데 네. 외우실 때 네. 어떤 식으로 이거 이게 근데 이 유량 저량 개념은 잠시만요. 어딨죠? 뒤에 아니 거기요. 어디서 써놨나요? 가운데. 아, 그렇네요. 개념 유량과 저량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외우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예시가 너무 많아서 이걸 외우는 건 사실 좀 어렵고 이거야말로 좀 이거 정도는 사실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유량이 기간이고 저량이 어차피 시점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주택 거래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거래량을.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량을 지금 딱 이 시점에서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몇 건이야? 지금 뭐 11시 15분 몇 초? 여기서 딱 몇 건이야?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요? 기간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거래가 얼마 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신문이면 뉴스만 이런 걸 접해보셨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기간으로 알려주지 시점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 같은 경우 공급이라는 건 이 시점에서 딱 공급한 데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알 수 있냐. 모르면은 다 뭐 유량으로 가는 거고 알면은 저량으로 가는 겁니다. 또 주택 재고량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주택 비어있는데 어디야? 라는 거는 이미 국토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공급이라는 건 신청을 막 이제 막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어놓고 인가만 안 받은 데도 있고 막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간으로 하는 거고 재고는 이 시점에서 비어있는데 딱 어디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우리 주식 보면 딱 얼마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얼마다 뭐 몇 초 후에 또 얼마가 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뭔가 외우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유량 저량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출문제 있었으니까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괜찮나요? 넘어가셔도? 네.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요. 수요량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수요냐 수요량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 상의 이동이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하향이냐 상향이냐 이런 거 따지면은 사실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뭐를 물어봤는지를 알고 내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하향이야 상향이야 이걸 보고 있으면 이미 어차피 이 문제는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보자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로라고 나왔죠.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얘 그래프 문제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따져야 돼요? 수요와 수요량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은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하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향이냐 상향이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X 쳐놓고 나서 얘는 상향이야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실 때 이제 수요량이 아니라 이게 수요량 수요의 문제다. 되셨죠? 25번 보시면 대체적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대체재가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그 대체재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26번 보시면 주택 임대료가 상승해야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맞나요? 대체재라는 건 항상 가격과 다른 거의 가격 혹은 그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을 했죠. 그럼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거는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상대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대체재 효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단어가. 왜냐면 대체재라는 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둘을 얘가 올랐을 때 얘가 내려가냐, 얘가 내려갔을 때 얘 올라가냐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27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이겠죠. 증가하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거 지금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이거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네? 아 그쵸. 네. 네. 뭐 하락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느껴진다라기보다 하락하는 거죠. 왜냐면 하락을 해야지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결과적으로 하락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대체재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까지 이제 뭔가 고난이도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교수님 강의에서 콜라하고 사이다를 했을 때 네. 콜라의 가격이 올랐을 때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갖고 아 맞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대체재라는 거 너네 둘 대체재야 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려면 보통 예를 들면 대체재라고 가정을 해요. 우리가 대체재를 가정했을 때 얘 가격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수요가 올라가냐 올라갔어요. 그럼 대체재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가격이 무조건 올라야 돼요. 수요도 올라야 되고. 왜냐면 그게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걸로 일단 문제를 내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내지도 않고 그걸 뭔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탄력성이나 이런 거 문제 풀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정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질문이 이게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두 번 나왔잖아요. 증가하고 이게 똑같은 개념이 두 번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좀 다른 질문. 증가하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하는 게 맞나요?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둘이 대체재가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단독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화면이지. 네네 하면이에요. 네.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 상승하겠죠? 네네네. 이거 하면입니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다. 얘는 아니죠? 유량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량입니다. 이런 거래량 이런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 유량이에요. 그 다음에 29번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맞죠? 네. 30번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증가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증가죠? 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을 꼭 하세요. 알겠죠? 그러셔야지 됩니다. 저기 별관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여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저희? 이 31번. 31번. 네, 31번 보시면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죠? 네, 반대입니다. 두 개가 바뀐 거예요. 네, 초과 공급은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남아 돌죠. 그럼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초과 수요라는 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월세는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반대가 됩니다. 32번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이거는 토지의 다양성을 묻는 게 아니고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죠? 우상향하죠? 그래서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뭘 묻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캐치가 돼야 돼요. 얘는 우하향하냐 우상향하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용도의 다양성에 꽂혔었는데 아, 네. 사실은 네. 그러실 것 같아 지금 좀. 용도의 다양성이. 그 다음에 33번 보실게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것도 사실 탄력적일수록에 대해서 좀 뭔가 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일단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하나요? 적게 상승하나요? 크게 적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탄력적이면 그 그래프가 네. 수평 이거 아니에요? 네, 완만한 거죠. 그러니까는 가격이 고정돼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크게 상승한다가 틀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탄력적이라는 게 잠시만요. 여기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비탄력적이면 차라리 맞는 건데 네. 이게 더 맞는 건데 탄력적이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탄력적인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탄력적이 애매하게 그리지 마시고 네. 탄력적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급 곡선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근데 지금 뭐 한다 했죠? 수요가 증가.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거고 좀 애매하게 그리긴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더 지금 뭐 물어봤죠?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지금 여기잖아요.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얘는 이게 뭉툭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게 상승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탄력적이라는 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쵸?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수요가 증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탄력적이라는 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쵸? 근데 잠시만요. 맞아요. 그럼 약간 좀 애매한데 이 말이? 이거 잠깐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답주에 그대로 가져온 건데 약간 이상한데? 네, 33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감한 게 아니라 가격에 민감한 게 맞나? 아, 가격이 민감한 거 많은데 수요가 증가할 때 그쵸. 이거 맞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시 이제 뭔가 헷갈렸는데 제가 이거 그림 그려서 헷갈렸는데 이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거 그림 그리면 안 되고 이게 탄력적이라는 건 민감하게 반응해요.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냐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안 산다는 거예요. 탄력적이라는 건.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리면 난 안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 수요가 증가를 해요.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요. 근데 이 오를 때 오르긴 무조건 오르는 거죠.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탄력적이라는 건 올랐네? 나 안 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오르지 많이 안 오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크게 상승한다가 아니라 적게 상승한다가 되는 거죠. 상승 폭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 크게냐, 작게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탄력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더 적게 상승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네. 다음 34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얘는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탄력성 문제는 사실 그래프를 잘 안 그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겠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은 얘는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3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증가한다.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거는 민감하다는 게 안 민감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근데 임대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안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이라는 거는 많이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 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죠?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했을 때, 변화를 비교했을 때 가격 변화율이 분모에 가나요? 분자에 가나요? 분모에 가는 거잖아요? 분모에 가는 거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분모가 크다는 거예요? 분자가 크다는 거예요? 분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크다는 게 아니라 작다로 써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질문 빨리 하세요. 질문. 원더가드님 괜찮으세요? 지금요? 지금 36번까지 했습니다. 원더가드님 괜찮으세요? 36번 문제 이해되세요? 지금 얘기할 때? 한 번만 다시요. 네. 1보다 작다 이거를 써주시면서 아. 설명해드리는 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렸어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지금 36번 이거예요. 변화율인데 비탄력적이 되려면 얘가 1보다 작아야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쵸? 1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죠? 분모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모가 더 크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거죠? 그게 36번 내용입니다. (33, 34, 35는) 괜찮으세요? 매직팬더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어디 안 괜찮으세요? 다시. 거기는 그냥 들어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탄력적이란 말에 헷갈리면은 가격에 예민해 라고 써놓으세요. 가격에 예민해. 그럼 수요가 증가. 33번부터 다시 볼게요. 33번 수요가 증가해요. 가격에 예민해.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다가도 많은 거예요. 오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 안 산대. 그러니까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그쵸? 베스킨라빈스가 그거거든요. 베스킨라빈스 요번에 무슨 금액 올린다고 10%인가? 15%인가 올린다고 해가지고 올렸어요. 사람들이 안 사 먹어. 심지어 겨울이야. 그러니까 다시 또 약간 실감슬감 할인 쿠폰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 맥락인 거예요. 그 맥락. 이렇게 하면 뭔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거예요. 34번 다시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해요. 그럼 이것도 만약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이제 수요와 공급이 S가 있고 여기가 D가 있는데 증가해요. 그럼 D 다시가 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S 다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균형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OK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4번은 몰랐으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S가 이거고 D가 이거예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S가 요거고 D가 요거예요. D가 뭐죠? 수요입니다. 이것도 이 수요 D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도 공급이에요. 이게 이제 기초과정 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본과정 때 못 알아먹으시면은 정말 슬픈 거죠. 34번 되셨죠?
35번 했고요. 35번도 다시 해보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여기 보시면 1보다 크다는 건 누가 1보다 크다는 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분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분자가 누구예요? 수요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량 변화가 더 많아요. 수요량 변화가 많다는 건 뭔 말이에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헷갈리시면 사고 싶다라고 쓰세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죠. 면까지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아, 맞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물론 이걸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맞네? 됐죠? 근데 맞는 말인데 내가 못 알아먹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고 그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라는 건 뭔 말이야? 수요량 변화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더 크다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 가격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요. 그쵸? 다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월세 올리잖아요. 월세 올리잖아요. 그쵸. 제가 근데 그 말을 잘못 말했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탄력적이라는 거잖아요.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가격에 예민한 거니까 가격에 예민하면은 살려던 사람도 가격 오르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건 가격 올렸죠. 그럼 안 사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임대료 업자는 임대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되셨죠? 36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네. 괜찮으세요? 언더하는 괜찮으세요? 네. K준님 괜찮으세요? 네. 다른 분들 따라오시는 것 같으니까. 37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됐다. 맞나요? 틀리죠. 얘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 이게 누워있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면? 네,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는 거? 그냥 완전 탄력적이래요. 누구죠, 쟤? 누가 완전 탄력적이래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D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리고 가격의 변화와는 관련 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그리시면 돼요. 공급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매직 패턴 여기 보세요. 네. 딴짓하지 마세요. 네. 수요가 여기죠. 네.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변하든 이렇게 변화하든지 상관없이 거래량은 어때요? 수요량이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변화를 하면 이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고정되는 거죠. 가격이.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거.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을 수가 없는 거고 가격이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가격이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P니까 여기 그 가격이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일정한 거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올리면 다 안 사겠대. 그럼 어떻게 가격을 바꿔요?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바뀌는 거죠. 그럼 요거는 가격의 변화 이런 게 언급이 안 돼야 되는. 그건 아니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고정된다가 맞는 말이죠. 수요량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어떻게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가격은 항상 일정한 겁니다. 이게 그때 저기 수업 때 네. 예시로 한 게 사치품이 이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이 직선 수직이 쌀이고 네. 이게 사치품. 맞아요. 네, 사치품입니다. 그 말이 무난히 크게 변한다는 비슷한 말인가요? 여기 뒤에 다 네. 답에는 제가 무한히 크게 변하는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한다고 했는데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죠. 네. 그럼 수요량이 계속 바뀌는 거야. 수요량이 여기죠. 수요량이 여기죠. 수요량이 여기죠. 수요량이 여기죠.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무한히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수요량이 고정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틀리고 고정이 아니라 무한히 변화한다 이렇게 바꾸라는 건데 이 말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수요량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고정된다가 되는 거죠. 같은 말. 네, 같은 말입니다. 결국엔 38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된다. 안 되죠? 대체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걸 살려다가도 다른 걸 살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그쵸? 내가 이걸 맨날 이것만 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스타벅스 커피만 마셔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뭐겠어요? 뭐 먹겠어요? 투썸 커피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비자인 거잖아요?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탄력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많을수록, 그쵸? 대체제가 있어요. 지금 그 스타벅스 커피에서 투썸 커피로 대체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예민하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쵸? 대체제가 그럼 있으면 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제가 없어요. 스타벅스 커피밖에 없어. 모든 지금 요즘에 스타벅스가 완전 점령했잖아요. 스벅밖에 없어. 내 집 주위에는 아무것도 커피점이 없고 스벅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얘 가격 올린다고 해서 다른 거 대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쌀을 예를 든 거잖아요.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빵이랑 하지만 사실 그것도 사실 대체가 명확하게 안 되잖아. 대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탄력적이라 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언더가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모르시면 계속 질문을 하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같이 공부를 더 하는 거니까 질문하세요. 39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라고 하는데 얘는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바꾸세요.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는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여기 집값이 올라. 그럼 옆으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없어, 지금 옮겨갈 곳이.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은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짧은 기간 안에는 갑자기 부동산 못 짓잖아요. 건물을 못 지어요. 아파트 못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늘어나겠죠. 여기에 아파트가 부족해라는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럼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옮길 곳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체제가 생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거를 예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부동산 수요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아니,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려면 지금 당장 내가 옮길 데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또 짓겠죠. 그럼 내가 옮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아, 내가 이 가격이 오르면 그냥 옮겨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지겠죠. 네, 예민하게 내가 더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시장에서 어떤 이거 뭐죠? 원인이죠. 왜 저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쳐가지고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완전 오타가 엄청 많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항상 많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걸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실패해요. 이거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격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아무것도 이게 무정부 이런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굳이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밑에 답지에도 설명이 나오거든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은 뭘 추구하냐면요. 정부라는 거 필요 없다. 국가 필요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해.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지 알아서 돌아가서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네 마음대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너무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했다는 건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시장 실패를 합니다. 이것까지는 절대 안 바꿔요. 그런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정부랑 시장은 약간 반대인 말입니다. 정부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약간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고 시장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자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분배해 주잖아요. 이런 거랑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거를 각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걸 각자 했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된다. 맞는 말인 거죠. 4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걸 만약 틀리셨다면 그냥 복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대로 쓴 거예요. 외부 효과의 어떤 정의죠. 정의. 외부 효과라는 건 내가 어떤 걸 했어요. 그런데 이 근처 사람들이 이득을 본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예를 들면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계 부자 누구죠? 세계 부자?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동네가 워렌 버핏으로 인해서 다 부자가 됐다 그래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곳을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투자한 거죠. 뭐 알려주지 않았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 부자가 됐더라. 그런 것들이죠.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워렌 버핏이. 그래도 뭐 손해든 대가든 어쨌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42번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위에서 41번을 맞다 해놓고 42번 틀리다 하면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정은 플러스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라는 건 긍정적 외부 효과 말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이익을 누리는 거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익이 되면은 정의 외부 효과고, 만약에 손해가 되면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되셨죠? 매시펜더님 괜찮으세요? 네. 네. 43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단리 방식이다. 이거 뭐가 틀렸죠? 복리입니다. 복리. 우리가 모든 계산은 다 복리로 해요. 절대 단리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자도 절대 단리로 안 줘요. 복리로 주고요. 대출 받아도 무조건 복리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지금 쓰는 계산은 다 복리 방식입니다. 44번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세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을 아직 안 외우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재산세는 차감해요. 근데 여기서 그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거든요. 재산세는 차감을 해요. 재산세는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건 취급을 할 때, 왜냐면 재산세를 안 내면 부동산이, 물론 소득세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소득세는 이 부동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득세는 합쳐서 나오는 건데, 재산세는 이 물건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 부동산의 재산세를 안 내면 임대사업을 똑바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에서는 그걸 차감을 합니다. 재산세를. 그렇지만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45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 외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서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어디가 틀렸죠?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유효총소득에서 뭘 뺀 거예요? 영업 경비를 뺀 거지 영업 외 수익을 더한 게 아닙니다. 되셨나요? 이거는 그 표를 외우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번. 수은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요구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구수익률은 수은현가법과 그 다음 내부수익률 말고 다른 거 또 뭐 있죠? 네, 수익성지수 있죠. PI. 수익성지수랑 순현가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는데요. 내부수익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은 누굴 사용해요? 내부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RR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쓰는 거고요. 순현가법과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이 두 가지는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47번)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안 되죠? 투자 우선순위가 안 달라지면 뭐하러 바꾸죠? 그렇잖아요. 완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시면 투자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으면 이 투자 방법을 여러 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해도 똑같고 얘를 해도 똑같고 얘를 해도 똑같으면 뭐하러 투자 기법을 여러 가지를 두겠어요. 할 때마다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쉽고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계산을 다 해보다 보면 우리가 ABCD 그때도 계산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계산이 다 달랐어요. PI가 가장 큰 것도 있고 IRR도 가장 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NPV가 가장 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각각 달랐기 때문에 그 계산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투자 우선순위는 각 투자안마다 투자 우선순위마다 다릅니다. 되셨죠?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는 투자 기법을 쓸 때마다 다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면 달라지니까 그 중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여러 개 중에 계산해보고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하고 그다음 수익성 지수 중에서는 걔네들 중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죠. 순현가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현재 가치가 얼마냐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수익률을 중시하는 거고 그다음 수익성 지수라는 건 당장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순현가법이 중요한 거야. 내가 순현가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사람마다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투자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그 투자 방법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 목표가 나랑 맞아. 그럼 그걸 선택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48번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뭔가 생각을 하면 더 어려워져요. 이런 얘기는. 왜냐면 시장 이자율이면 대출 약정 이자율이라고 하면 뭔가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이자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주관적 개념이 들어가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시장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 이자율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은행 이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고 또 대출 약정 이자율도 명확하게 말하면은 그 은행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게 빠릅니다. 그냥 뭔가 이걸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는 게 조금 빠른데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이게 높아지면은 차입자는 낮아질 때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왜냐면 시장 이자율이 낮다는 거는 시장 이자율한테 빌리는 게 시장 이자율로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 약정 이자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조기 갚아버려야죠. 갚고 다른 데서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갚고 있는 데보다.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져야 돼요. 다시요. 대출 약정 이자율이라는 건 지금 내가 빌리고 있는 은행이에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다른 은행 이자예요. 근데 다른 은행 이자율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잘 빌린 거잖아요. 그럼 왜 갚나요?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빌리고 있는 은행 이자율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좀 더 싸게 해준대요. 그럼 뭐 하죠? 갈아탄단 말이죠. 이렇게 갈아타는 건 뭐예요? 조기를 상환 갚아버리는 거잖아요. 조기 상환이 유리하려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네. 49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이다. 이것도 반대죠. 금융기관한테 손해이고 그 다음에 차입자에게는 이익입니다. 왜냐면 고정금리가 되는 순간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죠.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 원래 더 올려야 되는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못 올리죠.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야채값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에 갔는데 야채값이 올랐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입니다. 내렸어요? 디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디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3점 몇 프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좀 주식을 저는 주식을 해보지 않지만 주식을 해보셨다면은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 이자율을 올린다 내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 이자율에서 막 0점 몇 프로 올린다 그래서 1점 몇 프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빌리는 이자는 얼마예요? 3점 몇 프로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채값은 계속 뛰잖아요. 미친 듯이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할인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야채값이 옛날보다는 지금 무조건 오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진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버스가 막 500원 이랬는데 지금 뭐 1000 얼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다 오르고 있죠. 그런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야 돼요. 뭐만 하나만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격이 다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한 10년만 비교해도 뭐 10년까지 안 해도 한 2, 3년만 비교해도 부동산 올랐죠. 뭐 야채값 올랐죠. 과일값 올랐죠. 버스값 올랐죠. 지하철값 올랐죠.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는 거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50번 저당 상환 방법 중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는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한다. 아니죠? 뭐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상환액 때문에라고 생각하세요. 상환액 때문에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데요. 이걸 아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건 원금만 균등하다는 거지 이자는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생각해 볼게요. 이자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그렇게 갚다 보면은 대출 잔액이 점차 감소해요? 늘어나요? 감소하는 겁니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앞에서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뭐든 항상 대출 잔액은 감소합니다. 그지 않겠어요? 왜냐면 갚고 있는데 왜 그 대출 잔액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게요. 52번인가요? 네,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익은 동일하다. 아니죠? 네. 왜냐면은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 처음에 원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원금 균등은 전체를 원금으로 다 나누는 거죠. 기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월 불이익이 원금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1회차 월 불이익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높습니다. 다음 차입자가 53번 볼게요.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해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맞죠? 네. 왜 그래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부터 원금을 많이 갚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상환할 때는 당연히 좀 덜 갚겠죠? 미리 많이 갚아놨으니까. 54번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X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더 많이 갚았잖아요. 좀 빨리 갚는 거예요. 원리금보다. 빨리 갚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자를 덜 내겠죠. 원리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이자를 덜 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원금이 돈을 덜 내는 거죠. 원리금보다. 다음에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55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법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죠?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대로죠, 그대로.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몇 번이죠? 네,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죠? 제 1차죠, 1차 저당시장입니다. 1차 저당시장이 나랑 은행 간의 관계고, 그 다음 은행이 걔네랑 가는, 이제 그 다음 사람들하고 가는 거를 우리가 제 2차라고 얘기하죠. 나 57번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앞에서 계속 했었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수요를 취급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돈 없는데 부동산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잖아요.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면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58번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사정 보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사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사정 보정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와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뭐 뒤에 말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정보장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빠잉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다 단어를 보시면 원가법, 사정보장 안 맞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보장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원가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여기는 뭘도 확인하셔야 되냐면 재조달 원가도 확인하셔야 돼요. 재조달 원가. 다음에 59번 볼게요. 대치원가를 이용해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다. 네, 물리적 경제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능적 감가 수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건 대치원가, 복제원가 하시면서 얘기했죠? 네. 다음 60번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걸 뭐라 하죠? 대치원가라고 하죠. 복제원가 아니고 대치원가입니다. 61번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바뀌었죠? 앞에 감가수정은 어쩌고, 감가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 감가상각이고요. 뒤에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게 감가수정입니다. 62번이요. 경제적 감가 요인은 인근 지역의 쇠퇴,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 등이 있다. 이것도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62번 보시면은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은 기능적 감가에 해당합니다. 설계라는 게 불량됐다는 건 경제적이라는 거는 관련이 없잖아요. 설계가 잘못된 거는 경제적 요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이라는 건 돈이랑 관련되어야 되는데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돈이 깎이죠. 설계가 불량됐다 해서 돈이 깎이지만 그게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얘는 기능적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능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 다음에 설비의 부족도 기능이 약간 부실부실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니까 이것도 기능적 감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맞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뒤에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63번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이거 아닌데요. 이거 여러분들 정률법 안 배웠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정액법이라는 건 금액이 바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정액법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말이 바뀐 거예요. 연간 감가액이 일정한 건 누구죠?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감가액을 체감한다는 거는 비율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비율로 나누는 건 누구죠? 정률이잖아요. 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뒤에 말을 모르셨어도 연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말은 정액법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말이 바뀝니다. 설명이 바뀐 거예요. 다음 64번.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원가법이라 합니다. 원가법. 적산법이 기억이 안 배우셨잖아요. 적산법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적산법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재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하는 건 뭐예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다음 65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맞나요? 맞죠? 그대로 이것도 그냥 그 정의 낸 겁니다. 66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에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이거 아닌데 뭐가 아니죠? 이게 이제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현재 시점이 아니고요. 기준 시점입니다. 이것도 제가 필기노트에 써놨어요. 현재 시점 안 된다. 건축 시점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했거든요. 써놨는데 이걸 이제 막상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이라 해야 돼요. 시점 수정은 언제 가격으로 하는 거야? 기준 시점. 67번. 그러니까 이런 사실 66번은 좀 화나는 문제 있는 거죠. 화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67번은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수익 분석법이 아니고요. 수익 환원법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짜증나는 거예요. 아, 진짜 화난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수익 분석이란 말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맞는 것 같다. 자, 되셨죠? 그럼 이제 6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네. 계산 문제 혹시 해보셨나요? 이거 틀렸어? 같이 해볼게요.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4% 인상됐다고 그랬거든요. 탄력성은 사실 아직까지 못 외우셨으면 큰일 납니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가격 그 변화량분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변화율. 그래서 네. 볼게요.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뭐죠? 네, 수요량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나오고 플러스도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플러스도 플러스로 나오는 겁니다. 항상 밖으로 나올 때 플러스로 나오게 하는 게 절대값이라는 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변화율이 어떻게 됐어요? 4% 인상됐다 그랬죠? 인상이냐 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나겠네요. 여기다 쓸게요. 4%. 그럼 수요량 변화율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걸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X% 절대값.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얼마래요? 1.5. 자, 그럼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요 4%를 옆으로 넘겨야 돼요. 4%를 없애려면 뭐 해야 될까요?
양변에 4%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X%는 1.5 곱하기 뭐 해야 돼요? 4%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6이 나와요.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죠? 6%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답이 안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제 가격이 인상됐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인상됐으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6% 감소라고 써야 됩니다. 답도 6% 증가냐 감소냐를 물어봐요. 6%는 있는데 6% 증가도 있고 6% 감소도 있거든요. 감소다. (69번) 보겠습니다.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라 그랬어요. A 부동산의 가격이 2%, 그러니까 이건 뭐 2번 쓰는 거죠. 2번. 그럼 일단 가격 탄력성부터 할게요. 일단 0.9부터 하겠습니다. 0.9. 가격 탄력성이 0.9라 그랬죠. 그럼 0.9는 가격이 얼마 변했대요? 2% 상승. 위에는 모르죠? X%. 그럼 양변에 뭐 하면 돼요? 2%씩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0.9 곱하기 2%는 X%가 됩니다. 그럼 X는 1.8 하고 나옵니다. 1.8%. 이것도 생각해보시면 얘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그럼 얘 1.8%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합니다. 이번에 0.5 할게요. 0.5는 소득 탄력성이니까 밑에가 소득으로 바뀌는 거죠? 소득이 몇 프로래요? 4% 증가했다 했죠? 위에는 모르니까 X%. 그럼 양면에 뭐 하죠? 4%를 곱합니다. 그럼 0.5 곱하기 4%는 X%. 그럼 X는 2%. 네,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량은 늘어나나요? 감소하나요? 늘어나죠? 여러분, 늘어납니다. 소득이 증가해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더 많이 살라 하겠죠, 부동산? 그러니까 얘는 상승일 때 증가합니다. 네, 우리 뭐 물어봤어요? 전체 변화율 물어봤죠? 그럼 전체 변화율 입장에서 보면 얼마는 줄었고 1.8%는 감소가 됐고 2%는 증가하니까 늘어난 거죠. 이 두 개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0.02%가 증가한다 라고 써야 되는 거죠. 답을 쓸 때는 딱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아니야 얘 객관식 있는데 제가 그냥 답 그걸 안 쓴 거예요. 다 쓰셨나요? 자,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 물어봤는데요. 70번.
5년 후에 1억이라는 건 5년 후에 1억 모으고 싶다는 거예요. 그쵸? 현재 가치라는 건 그럼 지금 얼마 넣어야 되냐는 거예요. 5년 후에 1억 되게 하려면 지금 얼마 넣어야 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 넣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 즉 지금 얼마 넣는 금액을 A라고 둘게요. 지금 현재 가치. 그러니까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A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A는 쉽게 말하면 지금 넣는 금액이에요. 지금 넣는 돈. 그럼 지금 넣는 돈이 A1이거든요. 근데 걷다가 이자를 받으면 1억 원이 되겠죠, 5년 후에. 그럼 이자가 얼마여야 되냐 그런 얘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이자가 7% 복리 계산한다 했죠. 그럼 1 더하기 0.07에 5제곱 하는 거죠. 항상 제가 1 플러스 R에 N제곱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복리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뭔가 이걸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서 도출해내야 돼요. 이런 거는. 왜냐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라는 건 5년 뒤에 내가 1억 원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 돼야 되냐는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넣는 돈을 A라고 하면 지금에서 이자 받아서 5년 뒤에 1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원래는 이게 좀 복잡하게 요거 전체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먼저 계산하세요. A1 곱하기 1 더하기 1.07을 5제곱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0.712986입니다. 이거 그냥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5제곱 계산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우리 그 공학용 계산기 같은 데서 하는 거 없어요? 바로 그냥 저렇게 제곱하는 거? 네. 그거 물어보려고 네. 이거 근데 맞아요. 이거 계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얼마죠? 1.40255. 맞아요. 1.40255. 그 공학용 계산기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거를 쓰셔도 아마 되긴 하는데 공학용 계산기는 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공학용 계산기 쓰는 방법이 더 어려워요. 일반 계산기 그냥 네네네네. 어차피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서. 그거 그냥 5번 곱해라. 네네네. 그러면 이걸 뭐 하시면 되죠? 1억 원에? 나누면 됩니다. 그럼 A1은 1억 원 나누기 1.40255 이렇게 계산해도 아마 똑같이 나와요. 7,100 어쩌고 나오죠? 그럼 71.298.600입니다. 그러니까 7,129만 8,600원 나옵니다. 근데 반올림하라 했죠? 자, 우리 반올림 배우긴 했는데 10만원짜리가 어디죠? 20만원이죠? 2죠? 2? 반올림이라는 거 5 안 되면 버린다는 거예요. 5부터 버리는 거예요. 5면 올리는 거예요. 5일 때는 올리는 겁니다. 그럼 5가 안 됐죠? 그럼 버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7,100만원 됩니다. 자, 저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틀린 건가요? 저 그 현가 일시불 현가계.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를 원래는 계산을 어떻게 하라 하냐면은 A1 그 현재 가치는 일시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일시금의 현가 계수는 전체 금액에 이거 그냥 이제 제가 그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면 일시금의 현가 계수는 1억 원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R에 N제곱분의 1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금의 현가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1억 원 곱하기 1 더하기 0.07의 5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는 1억 원 곱하기 얘가 제가 답지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0.712986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7,100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7,100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푸나 1번 방식으로 푸나 2번 방식으로 푸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시금의 현가계수니 뭐니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풀어본 거예요.
네,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71번) 가겠습니다. 갑은 A은행에 매년 100만원씩 불입하는 정기 적금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은행 이자율이 연 10%라면 3년 후에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얘도 뭐죠? 일단 공식대로 해볼게요. 일단 연금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맨날 돈을 내요. 내가라는 건 미래에 그럼 얼마 받아? 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이 얼마죠? 100만원 곱하기 내가계수는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이건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R은 0.1인가요? 0.1분의 1 더하기 0.1에 3년이라 그랬으니까 3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분모는 0.1이고요. 1.1에 세제곱하면 1.331이죠? 빼기 1 알려줬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걸 또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얘는 100만원 곱하기 뭐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0.1분의 0.331이라고.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네 331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72번) 이거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얘 앞에가 초기의 현금 지출이고요. 이 뒤에가 말기의 현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가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현가, 순현가 우리가 NPV라고 계산한다 그랬는데 NPV를 계산하기 전에 일단 말기의 현금 유입의 현가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는 미래 가치를 1 더하기 R로 나눕니다. R이 7%라고 그랬죠? 0.07로 7,490만원을 나누면 되는 거죠. A는. B는 1 더하기 0.07에 2,675만원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C는 1 더하기 0.07에 3,210만원 나누면 되고요. D는 1 더하기 0.07에 4,815만원 나누면 됩니다. 1,500 현금 지출은 이미 지금이기 때문에 뭐 따로 현가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요 7,000만원이 나오고요. 얘 계산하면은 2,500만원, 얘 계산하면은 3,000만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뒤에 다 써져 있거든요. 얘는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아시는 게 좋은데 현가는 1 더하기 R분의 미래의 가치입니다. 요거를 아셔야지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얘만, 이 공식만. 다른 건 다 뒤에 써져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 NPV 즉 순현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지출의 현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7,000 빼기 3,000 이니까 4,000이 되는 거고요. 얘는 2,500 빼기 1,000 하면은 1,500이 되는 거고요. 얘는 3,000 빼기 1,500이니까 1,500. 얘는 4,500 빼기 1,500이니까 3,000. 수익성 지수, 즉 PI는 어떻게 계산하죠? 현금 유출의 현가분의 유입의 현가입니다. 유출 현가가 얼마죠? 3,000분의 7,000, 1,000분의 2,500, 1,500분의 3,000, 얘는 1,500분의 4,500이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2.5고 여기는 2.33입니다. 이거 계산 뭐 얼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위가 각각 달라요. 얘는 NPV 기준으로 보시면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D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랑 C는 똑같죠. 근데 수익성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D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크고 그 다음 C죠. 그러니까 투자 기법마다 투자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아까 우리 했었죠? OX 퀴즈에서. 네. 아까 그 71번이요. 336원이 맞나요? 341만원. 네. 그게 맞나요? 네. 3,300원. 아마 공을 잘못 쓰신 게 아닐까요? 공 숫자를 100만원에. 여기 그러면 여기 뒤에 다 해설을 하는데 잘못된 거네요. 0.01이라고 나와요. 밑에 R 초대 치고 71번이요? 0.1인데 여기 0.1. 아 0.1이에요. 0.1. 네네. 다음 마지막 거래사례 위고법 정도는 사실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제 얘는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5% 우세하다 그랬죠? 그럼 대상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고 아래가 사례죠? 그러면 얘는 일단 개별적으로 우세하다 그랬으니까 대상 부동산이 우세한 거니까 100 더하기 5%죠? 그래서 105입니다. 이거고요. 곱하기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 10% 열세야 돼요. 그럼 빼는 거죠. 100 빼기 100 곱하기 10% 분의 100. 분모의 100이죠. 근데 2일 전에 그 1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건 지금도 1억 원이겠죠? 뭐 2일이라고 해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105
곱하기 100분의 90 곱하기 1억 원 계산하시면 9,450만 원.